새벽 항구. 바다의 생명력이 육지에 닿는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막 돌아온 고깃배들이 바다에서 건져올린 것들을 항구에 쏟아낸다. 살아있는 해산물을 싱싱하게 공급하자면 신선한 바닷물이 필요하다. 어선들은 손내수조를 끊임없이 신선한 바닷물로 교환시킨다. 그 작업은 항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항구는 바다와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바다는 항구를 통해 육지에 닿고 사람은 항구를 통해 바다의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우리의 항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부산의 명소 오륙도. 바다 한가운데 솟아 물이 들고 날 때마다 드러나고 사라지는 6개의 섬이 이름 그대로 절경을 이룬다. 오륙도 인근 수중. 봄빛 군락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물이 맑아 햇빛이 잘 드는 바닷속이라야 이러한 해조숲을 볼 수 있다. 해조숲은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바다 생물들의 먹이원인 해조숲은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양한 바다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은신처가 돼준다. 무성한 해조숲 사이로 방어떼들이 유유히 유영을 즐기고 있다. 오륙도 인근 수중에는 돌돔, 자리돔 등 다양한 난류성 어종들이 건강한 생태군을 형성하고 있다. 오륙도의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는 다양한 생명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륙도에서 약 8km. 국내 최대,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컨테이너 항만 부산항이 자리 잡고 있다. 생명현상이 충만한 오륙도를 지촉에 두고 부산항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부산항은 온갖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항내 바닷물 위에는 언제나 이런 쓰레기들이 떠있다. 주로 페트병, 스티로폼, 비닐 등 항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단 투기한 것들이다. 대부분 소금과 기름에 범벅이 돼 있어 따로 소각 처리해야 하는 유독성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세척의 청소 선박이 항내를 날마다 운항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2-3톤씩의 쓰레기가 끊임없이 항내에서 수거된다. 취재팀이 부산항을 찾은 이날도 3톤의 쓰레기를 건져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세척의 청소 선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넘쳐난다. 육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모두 빗물을 따라 항구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주로 대부분 페트병이나 비닐류, 스티로폴 이런 부분들이고, 예. 육상에서 모여있던 그 쓰레기들이 파천저나 치수구나 이런 부분 정화조 이쪽으로 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 이럴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산항은 현재 육상으로부터의 쓰레기를 차단할 어떠한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육상에서나 해상에서나 항구는 그저 쓰레기 투기의 장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항 부두 바로 앞. 바닷속엔 어떤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있을까?
침몰된 폐선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희뿌연 부유물질이 폐선박 주변을 떠다니고 있다. 침몰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어선은 부식되고 부유물질들로 뒤덮여 그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잘 썩지 않는 통발과 밧줄 등의 폐 어구가 남아있어 겨우 폐선임을 짐작해 해준다. 폐 그물마다 빠져나가지 못해 죽은 바다 생물들이 걸려있다. 이러한 그물이 바닷속에서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오래전에 버린 어구들 위로 최근에 버려진 것까지 덮여있다. 여기에 부유물질마저 가득 쌓여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진 폐 어구들은 우리나라 연안 어족의 씨를 말리는 일종의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132만여 톤의 쓰레기가 항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걸 저희들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16% 정도가 폐음항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종류별로 보면은 폐타이어, 폐와이어로프, 폐음항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심지어는 폐어선들까지 저희들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어선들은 사고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다. 톤당 30여만 원의 폐선 처리 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적발도 수거도 쉽지 않다. 단속을 피해 이렇게 엔진과 일련 번호를 뜯어내고 몰래 버리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녹물을 쏟아내는 고철 덩어리들이 전국 항포구마다 연간 1000여 척 이상 버려지고 있다. 항구는 이제 어선을 불법 폐기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다. 또 다른 위험물질도 목격된다. 선박용 배터리다. 선박용 배터리는 충전액인 황산과 납성분으로 채워져 있다.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황산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은 배터리가 부패하면서 서서히 바닷물에 녹아든다. 녹아든 중금속 성분은 바다 생명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결국 해양 생태계 전체의 파괴를 초래한다. 심각한 수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해저 준설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0년. 지난 10년 동안 전국 항만 곳곳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준설 작업을 벌여왔지만 걷어낸 쓰레기는 해마다 20%씩 불어나고 있다. 수중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각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쓰레기보다 2배 이상이 된다.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지로 들어간다. 더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산항의 경우 2000년 10월 대대적인 준설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바닷속에서 걷어낸 쓰레기는 무려 5,100여 톤, 5톤 트럭으로 1000여 대 분량이다. 어느새 항구는 거대한 바닷속 난지도가 되어버렸다.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남해 한려수도.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7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남해의 수도 통영은 대표적인 어장이다. 굴과 해삼, 멍게 등의 양식어업과 김, 다시마 등 해조류가 풍부한 지역이다. 통영항의 바닷속은 어떤 상태일까? 입수 초반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펼쳐진다. 항내 수심 약 5m 부근 유령 멍게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유령멍게는 바닷속으로 흘러든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등 오염물질을 먹고 살아간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속에선 찾아볼 수 없는 종이다. 그런데 통영항 바닷속에선 유령멍게가 비정상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수심 10m 부근까지 내려가자 유령멍게 단 한 종만이 대량 번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달리 한 종, 어떤 종들이 집단으로 산다는 것은 그 종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환경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지역은 굉장히 오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떠한 급박하게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지역이 주로 그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령멍게가 일단 부부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정상적인 환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령멍게가 이렇게 국우점하는 경우는 아주 수심이 깊고 아주 탁한 환경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통영항 같은 경우는 수심이 지금 5m에서 10m 이내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혼탁도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 쪽으로 내려가자 온갖 물고기들의 사체가 질비하다. 인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상태가 나쁘거나 죽은 것들을 무더기로 버린 것이다. 결국 이런 사체들이 썩어가면서 부영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유령멍게의 집단 번성까지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버려진 온갖 죽음들이 남해 청정 해역을 위협하고 있다. 항구를 더욱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천, 그것은 도시가 쏟아내는 오폐수다. 도시의 오물들은 크고 작은 도시 하천들을 통해 항구로 흘러든다. 부산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부산항으로 흘러드는 동천은 길이 약 4,000m에 이르는 도시 하천이다. 주변에 공장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유역 주민만 50여만 명에 이른다. 동천은 이미 80년대부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대형 하수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무수한 하수 관로를 통해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온다. 하수 처리장이 있지만 처리 용량의 초과로 하수의 60%는 그대로 방류되는 실정이다. 도시의 온갖 오물을 담은 채 동천은 부산항으로 흘러든다. 동천의 부산항 유입 지점. 취재팀은 국립수산과학원 김평중 박사팀과 함께 용전 산소량을 측정해봤다. 수중에 녹아있는 용전 산소는 그 물의 오염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측정 결과 동천 하구의 용전 산소량은 리터당 0.86 ppm. 이것은 정상치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다. 용존산소량이 1 ppm 이하라는 것은 거의 무산소 상태란 말입니다. 즉 물이 죽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완전 썩어서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그 생물들이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또한 그 생태계가 살아있는 부착성 생물들에게는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이번엔 동천 하구의 퇴적층을 떠보았다. 퇴적층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생활하수나 폐수 등 유기물이 분해되기 위해선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 결과 바닥의 저층엔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바닥의 퇴적층은 시커멓게 썩어버린다. 이런 곳에선 생명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부산항의 남쪽 또 다른 도시 하천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악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보수천 유입 지점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해수면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듯 기포가 터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이 기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기포가 올라오는 보수천 유입 지점의 바닷속.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다. 가시거리가 채 30cm도 안 될 정도로 부유물질들이 가득하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수심 5, 6m쯤 내려가자 밑바닥엔 생활하수의 슬러지들이 쌓여있다. 우리는 바닥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던 기포 방울의 구멍을 찾아냈다. 얼 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포 방울의 정체는 황화수소라는 유독가스다. 썩은 바닥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황화수소 가스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띈다.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를 통해서 유기물질이 유입되면 유기물들은 박테리아에 의해 바닷속에서 분해된다. 이때 박테리아는 물속의 용존산소를 사용해 분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유기물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면 산소는 급격하게 소모되고 저층은 무산소 상태가 된다. 무산소 상태에서 박테리아는 산소를 얻기 위해 유기물 속의 화학물질을 이용한다. 즉, 황산염 속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흡입해 유기물의 분해를 시도한다. 이때 황산염은 산소를 모두 잃는다. 산소를 잃은 황산염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 물속의 수소와 결합하게 된다. 이것이 곧 황화수소다.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는 극히 적은 양이라도 바다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하수나 생활오수 중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어지는 가스가 황화수소가스입니다. 흔히들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물 1톤에 0.2g만 들어있어도 어류 및 폐류들은 대부분 질식사에서 죽게 됩니다. 바닷속 벌층은 해양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텃밭이다. 그러나 유독물질을 만들어내는 부산항은 바다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병들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황화수소 가스가 부산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과 함께 부산항을 비롯해 울산, 마산항의 황화수소 발생량을 조사해보았다. 동결 건조된 각 항만별 퇴적물을 1g씩 시험관에 놓고 잘 혼합한 다음 유기물을 분해시켰다. 이때 발생되는 가스는 검지관을 새까맣게 변색시키는데 이것으로 황화수소량을 측정한다. 그런데 실험 중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부산 항내 퇴적물 샘플에서 검지관 하나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부산항 퇴적물 1g에서 추출한 황화수소 가스는 2.4mg, 일본 수산청이 정한 기준치 0.2mg에서 무려 12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다른 항만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마산항의 경우 기준치의 9배, 울산항의 경우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항구는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때문에 선박과 관련한 사업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선박수리소다. 이곳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리소에서는 주로 배 표면에 달라붙은 부착 생물 따개비를 벗겨낸다. 따개비와 홍합 등의 부착 생물이 달라붙으면 배의 저항력이 심해지고 연료가 몇 배로 소모된다. 그래서 아예 부착 생물이 달라붙지 못하게끔 배 표면을 정리하고 그 위에다 페인트 칠을 한다. 이때 페인트에 부착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제를 첨가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박에 주석이 함유된 TBT라는 물질을 방호제로 쓰고 있다. 주석이 갖고 있는 독성을 이용해 부착 생물을 쫓아내는 것이다. 한 번 칠할 때마다 겹겹이 덧칠을 하는데 이렇게 칠한 후 6개월마다 또다시 칠을 한다. 이 페인트에는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이 배에 부착하는 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그 방호제를 섞는데, 이 방호제에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것이 TBT입니다. 이 TBT는 197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그 맹독성으로서 보통 이 선박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1ppb 정도만 돼도 많은 저소 생물들의 그 죽음을 초래케 하는 아주 맹독성의 그런 그 물질입니다. 맹독성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년 전부터 TBT 사용을 규제해왔다. 연안을 운항하거나 항해 정박 중인 선체 길이 25m 미만의 선박들은 TBT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TBT가 사용되고 있다. TBT만큼 값싸고 성능이 뛰어난 방호제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선박의 밑부분을 살펴보자. 페인트 칠이 벗겨진 스크류에는 부착 생물이 집중적으로 붙어있다. 반면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떤 생물도 붙어있지 않다. TBT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대형 선박들이 있는 항구나 조선소뿐만 아니라 동해안 그 조그만 포구에 가장 깨끗한 물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동류의 인포섹스를 일으키는 농도 수준을 보게 되면 50m, 25m 규격의 그 수영장에 그 스포이드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정도, 그러니까 즉 PPT 정도의 농도에서도 인포섹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부산항 내항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갯바위에서 대수리 고등을 채집했다. 해수 중에 녹아 들어간 TBT가 고등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흔히 식용으로 쓰이는 대수리 고등은 주로 파도가 치는 갯바위 뒷면에 서식한다. 대수리 고등은 고등류 중에서도 진화된 형태의 육식성 생물이다. 주로 바닷물을 걸러먹는 구리나 홍합, 따개비를 먹고 산다. 이 같은 육식성 생물의 경우 오염물질을 지방 조직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한 생명체 내의 이상현상을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채집한 대수리 고등들에선 어떤 징후가 발견될까? 채집한 고등 중에서 3cm 이상의 다 자란 대수리 고등 60개체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대수리는 암수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성기가 돋아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컷 대수리 고등이다. 암컷은 몸통 가운데 까만 줄이 그어져 있다. 왼쪽이 암컷이고 오른쪽이 수컷 대수리 고등이다. 그런데 검사 결과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무작위로 채집한 60마리 가운데 59마리가 전부 수컷이고 암컷은 단 한 마리뿐이다. 성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게다가 그 한 마리의 암컷에서도 수컷의 성기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인포섹스가 진행된 암컷은 곧 죽게 된다. 고등류에서 인포섹스가 생기게 되면 암컷에서 수컷의 성기가 생기면서 난관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란이 안 돼가지고 암컷만 선택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군으로 봤을 때 암컷만 선택적으로 죽기 때문에 성비가 깨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그 종이 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류 같은 경우에는 간의 해독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인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육상에서 TBT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 TBT가 축적된 농산물을 먹고 사람이 죽은 예도 있습니다. TBT의 영향으로 인포섹스가 진행된 대수리 고동.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고동을 채집한 장소다. 그곳은 내항에서 멀리 떨어진 외항의 바다였다. 항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유독물질은 PAH다. 이것은 선박과 자동차의 매연 등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한다. 공기 중으로 유출된 PAH는 부두에 가라앉아 있다가 바다로 녹아들기도 하고 선박의 연료가 직접 바다로 유출되면서 바닷물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바닷속으로 녹아든 PAH는 생물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PAH, 즉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는 여러 개의 탄소와 수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화합물로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된다. PAH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벤저피린, 인데노피린 등 4종류. 강한 독성을 띤 PAH는 주로 생물이 호흡을 할 때 체내로 들어가 축적된다. 생물의 체내에 PAH가 축적되면 가장 먼저 내장계통에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된다.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독성물질이 혈관 속으로 들어갈 경우 혈관을 타고 다니며 지방과 근육 조직에 축적된다. 어류의 경우 PAH를 간에서 분해하면서 또 다른 독성물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PAH는 어류의 생식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PAH가 생식기로 들어갈 경우 유전자 고리, 즉 염기 서열을 변형하거나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분을 인간과 생물이 섭취하면 기형과 돌연변이, 암을 초래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PAH와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들은 생물체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고등 생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항만과 같은 곳에는 도시하수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하수 속에는 PAH 같은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러한 PAH는 기름의 불완전 연소 과정이나 가정하수, 공장 폐수의 기름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도시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항내로 유입된다면 항내의 생태계에 PAH 농도가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PAH 농도는 해류를 따라서 항외로 배출되게 되고 항외의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항 항외의 5, 6도와 2기대를 포함 4개 지점에서 PAH 축적 농도를 조사해 보았다. 우리는 각 지점별로 5종류의 샘플을 채집했다. 우선 바닷물과 바닷속 퇴적층, 그리고 굴과 홍합 등의 생물체다.
모두 4곳의 지점에서 20여 개 표본을 채취했다. 우리는 해양대학교 이기석 박사팀의 도움을 받아 각 샘플에서 pH를 분리 추출했다. 샘플들을 냉동 건조시킨 다음 유기용매에 넣어 pH 성분을 분리했다.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항해로 확산된 pH가 이미 항해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연합의 허용 농도는 0.3 ppb인데 비해 부산항 내에서는 무려 18,000 ppb가 검출됐고 항외에서조차도 1190 ppb가 검출됐다. 부산항뿐만 아니라 전국 연안의 많은 항구들에서 높은 용도의 pH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pH 오염이 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길고 좁은 마늘 사이에 두고 마산 창원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마산항. 취재팀이 마산항을 찾은 것은 대규모 적조가 발생한 지난해 8월. 마산항의 적조는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연중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곤 언제나 발생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조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의 오폐수다. 100만에 육박하는 마산 창원 인구가 하루 40만 톤 이상의 생활 오폐수를 쏟아내지만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여 톤은 그대로 마산항으로 흘러든다. 여기에 햇빛과 수온 등 조건이 갖춰지면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면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식물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듐은 마산항 적조의 대표적인 원인 생물이다. 생활 오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주 먹이원이며 수온이 23도씨 이상 올라가면 대량 번식한다. 이것은 특히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어 물고기를 질식사시킨다. 적조 발생 해역 수심 약 3m의 표층엔 어떤 생명체도 찾아볼 수 없다. 물고기들이 유독성 적조를 피해 다른 해역으로 달아났기 때문이다. 바닥 쪽으로 내려가자 가라앉은 온갖 생물들의 사체가 질비하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불가사리뿐이다. 죽어 가라앉은 유기물은 수온이 올라갈수록 더욱 분해가 활발해져 산소를 급격하게 소모하게 되고 무산소화를 가속화시킨다. 게다가 표층에서 과도하게 증식된 식물 플랑크톤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급격히 소모하게 된다. 결국 무산소의 물덩어리층이 생겨난다. 이른바 빈산소 수계다. 우리는 적조 발생 해역의 중심부 수심 10m대에서 빈산소 수계의 바닷물을 채집했다. 적조 발생 해역의 표층과 저층에서 각각 채집한 물을 수조에 나눠 담았다. 저층의 물은 겉보기엔 맑아 보인다. 그런 다음 양쪽 수조에 모두 3마리씩의 바닷고기들을 풀었다. 빈산소 수계의 물에 들어간 지 30초. 숨막힘을 견디지 못한 가자미가 뛰어오른다. (2분이) 경과하자 수조에 남아있던 조피볼락들도 숨을 쉬지 못해 탈진 상태가 됐다. (3분이) 경과하자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왼쪽 표층수 수조의 물고기에 비해 오른쪽의 물고기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고기들은 5분을 채 견디지 못했다. 맑아 보이는 빈산소 수계의 물은 실상 모든 생명체를 단시간에 죽이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빈산소 수계가 생성된 물은 맑지만 죽어있는, 즉 말해서 산소가 전혀 없는 죽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어류라든가 피조개 이러한 저수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체들이 바로 빈산소 수계가 형성됨으로써 도피를 한다든가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적조 해역의 표층수에 담긴 물고기들도 15분이 경과하면서 죽어갔다. 과다한 식물 플랑크톤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아 질식사시킨 것이다. 결국 적조 발생 해역의 표층과 저층 그 어디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적조가 발생하면 물고기들은 인근 해역으로 도망을 쳐서 죽음을 면한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적조가 한번 휩쓸면 꼼짝없이 떼죽음을 당하고 만다. 도시의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기에 마산항의 만성적 적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마산항에서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항구의 오염은 항구의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산항에서 멀리 떨어진 마산만의 한 홍합 양식장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초 적조가 사라지고 난 후다. 홍합을 수확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다. 그런데 이 양식장에선 채 자라지도 않은 홍합들을 전부 걷어올리고 있었다.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서도 덜 자란 홍합을 건져올리는 데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3월부터 이 일대의 홍합 등 폐류들의 독화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홍합 채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폐류 독성 때문에 3월 이전에 다 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가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근해 들여가지고 좀 계속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93년 이후 마산 진해만 일대에서는 폐류가 독성을 띠는 폐류 독화 현상이 해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취재팀은 양식장이 위치한 마산만 내의 뻘을 채취해 폐류 독화의 원인 생물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마산만 내의 뻘을 조사한 결과 폐독의 원인 생물인 알렉산드림의 휴면포자가 확인됐다. 휴면포자는 뻘 속에 숨어있다가 환경 조건이 적당해지면 발화해서 활동한다. 알렉산드림은 발화 후 독성을 갖게 되는데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해 3, 4월에 가장 번성하다가 8월 이후 사라진다. 포자 상태의 알렉산드림이 이제 막 발화를 하려는 상황이다. 이 알렉산드림은 홍합이나 굴의 먹이가 되는데 알렉산드림은 몸속에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 때문에 해마다 알렉산드림이 출현하는 3월이면 폐류 독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알렉산드림은 주로 항구나 만과 같은 오염된 해역에서 유기물질을 먹고 자란다. 유기물 오염이 심하면 알렉산드림도 대량으로 번성한다. 여기에 적절한 수온과 햇빛 등 환경 조건까지 갖춰지면 알렉산드림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그 해역은 일시에 독수대로 변하게 된다. 진해 마산만 그리고 거제 안쪽 부분 진해만 이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역은 연안 쪽에서 도시 하수 배수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방출되면서 유기오염 부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특히 이제 편모절을 중심으로 한 유기물질을 잘 이용하는 식물성 플랭크톤들이 대량 발생하기가 쉽고 특히 독소를 생산하는
마비성 페류 독소와 같은 이런 독소를 생산하는 알렉산드리움 종들 같은 종들이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폐류 독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폐류 독화의 위험성은 이미 이전부터 경고된 바 있다. 폐독에 중독돼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김상무 씨. 김 씨와 동료들은 거제도 외포리 방파제에서 약 3km 떨어진 갯바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 밤새 낚시를 한 김 씨 일행은 평소대로 갯바 위에 붙어있던 홍합을 떠서 끓여 먹었다고 한다. 그 즈음 남해안 일대에는 마비성 폐독이 발생해 대대적인 홍합 채취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곳까지 낚시를 하러 왔던 김 씨 일행이 그런 정황을 알 리 없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홍합을 먹었다고 한다. 먹고 나서 한 10분쯤 지나고 나니까 이 혓바닥이 꼭 떫은 와 시골에 있다 보면 떫은 가만히 있습니까? 떫은 감을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듯이 입안이 텁텁해 와요, 자꾸.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꾸 있으면 자꾸 그 감각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같이 온 친구들한테 너희들 혹시 이상한 입안이 이상한 그게 없느냐 물으니까 자기들도 그렇대요. 입안이 자기들도 그렇대요. 야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우리 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조금 더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입술이 붓고 입술이 부으면서 이제 몸이 자꾸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잘못 먹은 모양인데 그래가 전부 다 토해내자가 전부 다 손가락을 입에 넣고 물로 마저 손가락을 넣고 전부 토해냈습니다. 그 토해내고 나서 결국은 2시간이 다 돼가지고 배가 오는 그 이제 우리 하고 시간을 정해놓은 배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 나는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2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폐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오폐수 방류로 인한 바다의 오염은 폐류 독화의 주범인 알렉산드리움을 번성시켰고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인간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독소를 가진 이런 식물성 부유생물 같은 경우에 항구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보면은 대개 남해안이 주로 이제 이런 폐쇄된 해역 또는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동해안 지역에서도 포항이나 울산 이런 부근까지 이런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남해안의 진해만 일원에서만 발생하던 폐독의 원인 생물 알렉산드리움은 경북 포항 일대를 비롯 그 영역을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연안의 150여 개의 대다수 항구가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생명을 잃은 바닷속으로 지금도 숱한 육지의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 연안 어선들이 들고 나는 항구 주변엔 횟집과 수산시장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선 어김없이 오폐수가 항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부두 바로 앞 인근에서 내버린 온갖 오물 찌꺼기들로 혼탁하다. 그러나 항구에선 이 물을 다시 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먼 바다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구 주변의 대다수 영세 상인들은 구유물만 대충 거른 다음 이 물을 다시 쓰고 있다. 이 물을 완벽하게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물을 담은 대야엔 어김없이 오물들이 가라앉는다. 항구는 바다의 생명력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우리는 항구를 통해 살아있는 바다의 산물들을 얻는다. 그러나 항구의 오염을 이대로 모른 척 방치해둔다면 바다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바다의 생명은 살아 숨쉬는 항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